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추리소설이나 관련 주제 만화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그렇고. 저는 어릴 때 주로 명탐정 코난이나 소년탐정 김전일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컸습니다. 특히 김전일은 좀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 그림체가 되게 사실적이거든요. 표현도 적나라하고 코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잘 못 봤어요. 이 만화를 보면은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각종 기발한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기 아마쿠사 보물 전설 살인 사건 편을 보면요, 등장인물인 하즈키가 범인으로 오해를 받고 니코틴 원액을 주사받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김전일은 니코틴이라면 주사한 순간 거의 즉사에 가까운 상태로 숨이 끊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 빨간 네모칸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요. 굉장히 사실적인 만화예요. 니코틴 원액은 소량이라도 독성이 강해서 사람 몸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생명에 지장이 오거든요. 김전일뿐 아니라 일본의 추리소설가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잠자는 숲을 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범인은 피해자 겉옷에 니코틴 농축액이 묻은 독침을 숨겨놔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 옷을 입다가 독침에 찔리면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방법은 추리소설이나 만화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요. 우리나라에도 꽤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예요. 그 중 하나를 알아볼 건데 2016년이었습니다.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이었던 거죠. 정확히 어떤 사건이고 범인은 왜 이런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22일 53살의 남성 오씨가 집에 들어옵니다. 오씨는 천안에서 일해요. 하지만 집은 남양주입니다. 주말마다 올라와서 생활하는 거죠. 부인인 송씨와는 주말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부는 2010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 동거를 했죠. 오씨는 초혼이었고 송씨는 전남편과 낳은 딸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씨와 송씨는 만난 지 6주년을 기념해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사건이 여기부터 시작인데요. 집에 돌아와서 오씨가 맥주를 몇 잔 마시고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송씨는 안약을 넣어주려고 남편을 깨우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남편이 장난치는 줄 알고 계속 흔들어 깨웠지만 오씨는 결국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이때 만약 여러분이 오씨의 아내였다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라면 119에 신고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할 텐데, 하지만 송씨는 이상하게 상조회사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장례 지도사에게 남편이 죽어서 빨리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본 거예요. 이상하죠? 치료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이 의식이 없는데 사망 진단서도 없이 이미 사망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절차부터 생각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장례 지도사는 그래서 먼저 119와 112에 신고부터 하라고 안내해줬어요. 그래서 신고가 된 거고 오씨가 병원에 이송됐죠. 오씨는 공장에서 설비와 운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힘쓰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체력이 좋고 건강했습니다. 튼튼한 사람이죠. 지병도 없어요. 한겨울에도 반팔 차림에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직장 동료들과 등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해요. 사망 당시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요. 집안에 누가 침입한 흔적도 없습니다.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부검을 해보니까 관상 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추정됐고, 이 증상은 독극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니 독극물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국가서에 독극물 검사를 의뢰했죠. 결과는 사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나옵니다. 사람에게 안전한 니코틴의 양은요, 리터당 0.27mg 정도예요. 그런데 오씨에게선 1.95mg이 검출된 겁니다. 혈중 니코틴의 치사량은 리터당 37mg 이상이지만 1.4mg 정도로도 사망한 사례가 있기는 해요.
평균적으로 담배 한 개에 비해는 1에서 2mg 정도의 니코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담배에는 필터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 100% 체내의 니코틴들이 다 흡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수의 위험성을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는데,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제조와 유통에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자 사람들이 더 강한 맛을 원했고요. 그러다 보니 순도 99.9%라는 퓨어 니코틴이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이 니코틴 원액을 희석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원액이 피부에 바로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두세 방울만 직접 흡입해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기보다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런 유독성 물질이 오씨 몸에서 다량으로 나온 거예요. 부검 과정부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송씨가 이 부검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58시간 뒤에야 겨우 부검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 점을 감안하자면 오씨의 사망 당시 혈중 니코틴 농도는 리터당 7.58mg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치사량의 2배가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의 니코틴이죠. 자, 그러면 오씨는 평소 담배를 피웠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혹시 일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로 가족 몰래 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변 탐문 결과 담배를 피거나 구매하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지난 3년간 건강검진 기록에서도 니코틴 검사는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사실 이 정도의 니코틴은 몸에서 나오지 않아요. 검출이 안 됩니다. 거기에 오씨 몸에선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까지 다량으로 나왔어요. 이 정도의 니코틴이 체내에 있으려면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맥주까지 마셨다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니코틴은 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 사망 직전 다량의 니코틴과 졸피뎀을 투여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 아내의 경우는 남편이고요. 남편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의심을 받는 건 아내입니다. 모든 배우자의 사망 사건이 그래요. 여기까지의 조사 결과 모든 정황은 송씨를, 아내인 송씨를 범인이라고 가리키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피할 수가 없죠.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남편이 의식을 잃자 119나 112 대신 상조회사에 전화를 했고, 남편의 사망이 확인됐는데도 전혀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이 점을 추궁하자 송씨의 대답이 그 당시 119가 떠오르지 않았고 자기가 본 상조회사에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라는 문구밖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해결하고 싶냐는 거죠, 이 사람은. 부검을 심하게 거부한 것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누구나 자기 가족이 사망하면 왜 죽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송씨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일부러. 송씨는 남편 시신을 인도받자마자 장례도 치르지 않고 바로 화장합니다. 직장 동료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화장이 끝나자 회사에 오씨 사망 소식을 그때 알립니다. 나중에 법원은 이게 오씨의 퇴직금을 타내기 위해서라고 봤거든요. 오씨는 부모가 오래전에 둘 다 사망했고요. 외동아들이라 형제도 없어요. 친척과 왕래도 없었고 알고 지내는 사람은 먼 조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더 의지할 곳은 가족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이걸 알아봐야 돼요. 오씨와 아내인 송씨의 평소 관계 어땠냐는 거죠. 주말 부부입니다. 오씨는 천안에서도 생활비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월급을 모두 송씨에게 다 보내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검소했냐면 월급 300만 원 정도 버는데 10억을 모았고요. 아파트도 2채나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송씨의 딸도 잘 대해줬어요. 돈 함부로 쓰지 않고 아내의 딸에게도 잘했으면 당연히 아내와의 사이는 좋아야 됩니다. 이런 남편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자 장례도 없이 화장해 버리니까 이건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남편의 사망 후 열흘 만인 5월 2일 송씨는 오씨가 그렇게 아껴서 모은 10억과 부동산을 팔아 자기 명의로 돌려놨고요. 다시 일주일 뒤인 5월 9일엔 금융계좌를 모두 해지합니다.
2억 2천만 원의 예금을 가져갔어요. 바로 다음날 5월 10일엔 남편 직장에 찾아가서 퇴직금으로 4,700만 원을 받았고 11일부터 13일엔 남편 명의로 된 보험을 다 해지한 뒤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돌리는데 바쁘기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꼬리가 여우마냥 길게 늘어져 있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8천만 원을 수령하려다가 보험회사가 이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걸 알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때 혼자 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같이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황 씨라는 46살의 남성인데요. 이게 경찰이 가장 수상하게 생각한 부분이었어요. 경찰은 이 송 씨를 조사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송 씨는 오 씨와 2010년에 만났고 1년 정도 동거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알아보니까 혼인신고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럼 언제 이 혼인신고를 했느냐? 오 씨가 사망하기 2달 전인 2016년 2월 29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오 씨는 모르고 있었죠. 혼인관계는요, 사실혼과 법률혼이 있어요.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한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를 말하죠. 다른 말로는 내연이라고도 합니다. 법률혼이 인정돼야만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돼요. 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혼 생활을 해오다가 오 씨가 사망하기 2달 전 송 씨가 몰래 법률혼 관계로 바꿨다는 건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 물어보니 송 씨는 처음에 오 씨가 혼인신고 서류에 서명했고 자신이 제출했다고 밝혔어요. 오 씨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 이건 오 씨의 서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그럼 혼인신고는 어떻게 됐냐는 건데요. 송 씨가 혼인신고 전날 오 씨에게 한자 이름과 주민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오 씨가 별 생각 없이 보내줬어요. 아내가 뭘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보통 자기 신분증 달라고 하면은 어디에 쓸 건지는 물어보죠. 하지만 송 씨를 꽤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신고 하려면요, 부부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 알죠?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증인을 찾으면 오 씨의 사망을 더 정확히 알 수도 있겠죠. 찾았어요. 이 증인이 누구냐? 바로 송 씨와 같이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을 받으러 갔던 황 씨라는 남성이에요. 여기서 또 이상한 건 황 씨와 오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겁니다. 황 씨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알고 보니까 송 씨와 내연 관계의 남자였습니다. 계좌 추적과 CCTV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 전까지는 황 씨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오 씨가 사망하니까 갑자기 송 씨와 행동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상조 회사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도 황 씨였고 오 씨가 사망한 열흘 뒤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이 집의 가구들을 모두 폐기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황 씨와 송 씨는 사건 2년 전인 2014년부터 만나왔습니다. 송 씨가 딸과 마카오에 여행을 갔는데 이때 여행 가이드였던 사람이에요. 이때 친해지면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불륜 관계가 된 거죠. 남편이 천안에서 자기 딸 키우는 데 쓸 생활비 벌어다 주고 있을 때 바람이 나 있던 겁니다. 경찰 진술에서 송 씨는 황 씨를 사업 파트너라고 설명했지만 당연히 거짓말이죠. 황 씨는 직업이 없어요. 마카오나 강원랜드에 자주 가는 도박꾼이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빚도 많았습니다. 이들의 통화 내역을 보니까 남편보다 횟수가 많았어요. 둘이 해외여행을 간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 씨의 집과 15분 거리에 송 씨가 아파트를 얻어요. 그래서 황 씨와 부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황 씨와 살았고 주말엔 남편이 올라오죠. 주말만 오 씨와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황 씨와 살았던 아파트 단지 주민들 만나보니까 다들 부부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고 확인되는 증언들이죠. 그리고 오 씨가 사망하자 송 씨가 남편 통장에서 1억 3천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황 씨 통장에 입금한 사실도 밝혀졌어요. 이 돈으로 황 씨는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황 씨 도박빚을 갚는 데 쓰인 돈의 출처가
죽은 오 씨의 통장이라는 건데, 그럼 아무리 봐도 황 씨라는 사람은 이 오 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둘 사이를 확인해 갈수록 송 씨 혼자 저지른 일 같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불렀어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했는데 여기서 오 씨가 사망하기 4일 전 니코틴 살인 방법과 치사량, 장례 절차를 검색한 내역이 나왔고, 사건 보름 전엔 미국 사이트를 통해 순도 99%의 니코틴 원액 20mg을 아버지 신용카드로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허가가 있어야 제조나 유통이 가능하지만 이 당시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어나던 시기라 불법 거래도 있었거든요. 많았습니다. 이 니코틴은 상하이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송 씨의 개인 아파트로 배달됐고, 일주일 뒤 오 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송 씨와 황 씨가 오 씨의 재산을 노린 계획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검찰은 송 씨와 황 씨를 살인과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이때 재산을 다 정리한 송 씨는요, 필리핀으로 도주를 시도해요. 하지만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결국 사건 4개월 만인 8월 17일에 검거됐죠. 검거 당시 방문을 닫고요, 경찰이 강제 진입을 할 때까지 꽤 오래 버텼습니다. 아마 출국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가 더 길어졌을 거고, 아예 그때부터는 행방을 추적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황 씨는요, 범행 직후에 바로 해외에 나갔어요. 바로 다음날. 해외에서 송 씨를 기다렸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송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건데, 황 씨는 자기를 배신하고 이 여자가 혼자 오 씨 돈을 빼돌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송 씨를 찾으러 한국에 들어왔다가 체포됩니다. 나중에 확인됐는데 송 씨와 황 씨는 텔레그램으로 경찰 조사 중이니 연락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개인적인 건 대답하지 않겠다고 해라. 될 수 있으면 두리뭉실하게 짧게 대답하라는 나름의 전략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황 씨는 송 씨와 한 약속을 믿지 못해서 결국 붙잡힌 거죠. 이게 범죄로 모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믿음 같은 건 없습니다, 이들 사이에. 결국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지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이 사건의 모든 정황은 송 씨와 황 씨를 범인으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범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처럼 행동해 왔어요. 문제는 그런데 이들의 범행 과정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방식이 결국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용의자들이 끝까지 자백 안 했고요. 변호사도 그 역한 니코틴을 원액 그대로 들이마셨다면 다 토해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여러 정황만으로 혐의를 강화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얘기해보자면, 주사나 패치를 이용해 니코틴을 흡수시켰을 경우 주사바늘이나 이 자국이 남아야 됩니다. 하지만 시신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코와 입으로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니코틴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이런 방법도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면 몰래 맥주에 니코틴 원액을 섞은 건 아닐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랬다면 맥주는 약간 쓴맛이 나기 때문에 오 씨가 니코틴 맛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증명이 어렵다는 거죠. 니코틴 치사량이 인체에 들어갈 경우 사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연구가 없었거든요. 범행 증명을 해야 되는 검찰은 그래서 동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개에게 고농도의 니코틴을 투여해봤어요. 그랬더니 2, 3분 만에 경련을 일으키고 사망했거든요. 고농도의 니코틴을 먹어도 구토 등의 증상 없이 금방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이 실험으로 변호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직접 증거가 되진 않아요. 법조계 사람들도 무죄 확률이 50%나 된다고 할 정도의 까다로운 사건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니코틴 구입 기록은 있는데 이걸 오 씨 죽이는 데 썼다는 그 증거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송 씨는요, 아내 오 씨가 자살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2015년에 등산하다가 눈을 다쳐서 잘 보이지 않게 되자 비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 씨에게
자기는 연고가 없으니 죽으면 아무도 부르지 말고 화장해 달라고 유언을 남겨둔 것처럼 말한 적도 있어요. 거짓말이죠. 무슨 비관하는 사람이 등산 다니고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자전거를 타요. 거짓말이에요, 다. 2017년 9월 7일 1심은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외부인 침입의 가능성과 자살 가능성이 전혀 없고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가 매우 확실하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아주 비열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여기에 둘 다 만족하지 못해요. 검찰은 더 강한 형을 원했고 피고는 형을 낮춰보고 싶었습니다. 쌍방항소한 거예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상 부검위의 판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합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살인죄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은 범죄의 구성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정확히 인정할 수 없더라도 개괄적으로 설명해도 무방하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의 세부적인 증명보다 살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살인이 일어났고 유력한 용의자는 이 사람. 이걸 중점적으로 본 겁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어요. 2018년 11월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송 씨와 황 씨는 무기징역이 유지됐고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됩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이 사건으로 니코틴 원액에 해외 직구 제한이 걸리기도 했죠.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항상 범죄 사건 소개할 때요, 재판 결과까지 같이 찾아보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되도록 추정 없이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 전달하려다 보니까 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최근 사건은 거의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그동안 범죄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입증 과정의 틀을 어느 정도 깬 재판이었다는 거죠. 이런 재판을 제가 처음 소개하거든요. 사건을 확인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이 결과의 중요성을 우선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의자가 유일하고 정황 증거가 분명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재판이 좀 이례적인 거는 법조계가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감이 대체로 낮죠. 언제나 검찰 개혁을 외칩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조직이 이전의 판례와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봤다는 자체가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은 보여준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사적인 감정 없이 공정성과 중립적인 시각을 당연히 유지해야겠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도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2016년 4월 22일 어릴 때 만화책으로만 보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엘리베이터에 탔던 범인들이죠. 송 씨와 오 씨, 바람난 것들이에요. 이야기 들어보면 사망한 남편 오 씨가 저 파란 옷 입은 송 씨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송 씨가 직업을 갖지 못하고 갚지 못한 대출금도 7천만 원이나 있었거든요. 2013년에 파산 면책 선고를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를 오 씨가 빚을 다 갚아준 겁니다. 오 씨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가끔 술 마시면서 자기는 용돈 5만 원으로 사는 게 힘들고 주말에 가봤자 각방을 쓰거나 집에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면서 자주 신세한탄을 했었다는 거예요. 의붓딸이 둘이 있습니다. 송 씨의 딸을 둘 다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키웠다고도 해요. 작은 딸 대학 등록금 다 내줬고 큰 딸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데 이 재활치료비도 다 내주면서 친아빠처럼 키웠다는 거죠. 이 말은요, 송 씨가 재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이런 은인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면서 연기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혼인신고는 오 씨의 자필 사인이 아니었고 몰래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송 씨에게 상속된 재산은 무효화됐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재산은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 먼 친척인 조카에게 상속됐어요. 유일한 혈연 관계라고 본 거죠.
이 조카가 범인들이 처분한 재산을 되찾으려고 소송도 냈었거든요. 승소했습니다. 예. 여기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들이 내놓은 집을 산 사람들은 갑자기 다시 집을 뺏겨야 되는 거죠. 손해보는 거잖아요. 아무 사연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사건이 알려지자 등기부 등본을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지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소유권이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물을 사고 판다고 가정해봤을 때, 상상을 지금 해볼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무슨 서류가 준비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연하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 나라의 부동산 권리 관계가 그만큼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잘 모르면 당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매매 후 권리상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오 씨의 집은 범죄 사건으로 생긴 특이한 경우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는 부동산 사기가 지금 많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권리 보험에 들기도 하는데, 뭐 보험도 좋지만 애초에 나라에서 이 손실 대비를 위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예요.